여러분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준쌤 김준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시험 공부는 다 하고 오신 거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요즘 먹방이 인기잖아요. 아닌가요? 네, 이렇게 막 음식 먹는 것만 봐도 먹고 싶고, 또 셰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화려한 음식들을 많이 해놓는데요. 저는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맨날 먹고 참 친숙한 음식들이지만 과연 이 음식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저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해서 알고 먹자 라는 의미로서 가져와 봤습니다. 라운드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음식과 음식 간의 대결 총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개 음식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 음식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엔 어떤 음식들이 더 호감이 가는지 한번 여러분 참여하면서 직접 따라가 보시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1라운드, 라운드 1, 김밥 앤 만두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분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김밥 먹고 온 친구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죠. 나는 김밥과 만두 중에 김밥을 더 선호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만두를 더 선호한다. 김밥이 더 우세하군요. 축하드립니다, 김밥씨. 네. 자, 이 김밥이 더 우세한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김밥의 역사에 대해서는 궁금해 본 적이 전혀 없죠. 네, 김밥 이거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만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두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든든한 만두죠. 그게 역사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김밥입니다. 배고파요. 네, 김밥 종류가 많죠. 그냥 김밥, 천국에서 만들어준 김밥, 그렇죠? 그 김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참치김밥, 치즈김밥, 샐러드김밥, 누드김밥, 그 다음에 마약김밥 먹어보셨나요? 한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는 그 마약김밥. 그리고는 이제 롤 종류까지도 이제 김밥류에 속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먹는 음식 김밥이죠. 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김밥을 말고 계시면 항상 쪼르르 달려가서 소세지 하나만요 하고 이제 소세지를 먹는, 그런 기억 없어요? 다 있죠. 맛살 막 계란만 쏙쏙 빼먹고 막, 네, 그런 추억이 담긴 음식이 바로 김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김밥 시작해 보죠. 김밥은 일본 음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과연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선생님, 김밥이 무슨 일본 음식이에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은 뭘까요? 이건 김밥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노리마끼라고 하는 일본 음식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노리, 일본말로 김입니다. 마끼, 김마끼 들어보셨나요? 마끼? 말입니다. 말이, 김말이. 그래서 보통 노리마끼 하면 이제 김으로 이제 말아가지고 먹는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리마끼가 김밥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 유사하냐? 보죠. 자, 예전에 이 김밥 전에 1930년대에 노리마끼 만드는 법 해가지고 이게 실렸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보이죠? 맨 오른쪽 위에. 자, 이렇게 쫙 넣습니다. 이렇게 발도 넣고요, 행주도 깔고요, 그 위에 김을 한 장 놓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따다다다닥 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물들, 참나물, 이런 시금치 이런 거 올리고, 그 다음에 계란 넣고 이렇게 쭉 놔요. 그 다음에 2번 맙니다. 3번 계속 맙니다. 4번 누릅니다. 그러면 5번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2cm 두께로서 딱딱딱딱딱딱 잘라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노리마끼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 생각이 나겠죠? 이거 김밥 아니야? 만두리가 너무 똑같은데? 네. 그래서 김밥은 사실상
이때 이 노리막기가 이제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요것들을 이제 쭉쭉쭉쭉 만들다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김밥으로 다시 나오게 됐다.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노리마키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김밥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서 지금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노리마키는 김밥이다?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밥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김밥 하면은 소시지도 먹었지만 밥도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 있는 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밥일까? 김밥 넣을 때 밥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참기름 넣고 깨 넣고 소금. 네, 이게 바로 김밥의 밥입니다. 근데 이제 노리마키는 이제 초밥류 쪽이기 때문에 식초와 소금과 그다음에 일본 쪽 간을 쳐가지고 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일본 쪽 노리마키는 굉장히 좀 간소해요. 몇 가지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김밥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진짜. 네, 어떤 김밥은 심지어 밥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김밥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다라고 하면 아니죠, 다릅니다. 형태가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먹던 그런 김밥이 또 새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김밥 보통 1930년대 노리마키 쪽에서 변형되어 가지고 1950년대, 60년대 들어가면서 집집마다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음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김밥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김밥의 대항마입니다. 바로 만두죠. 만두. 저 가운데 있는 만두 영화 속에 나왔죠. 10년간? 20년? 몇 년이었죠? 26년? 26년간 먹어본 맛이다 하면서 이제 먹었던 이 최민식 아저씨께서 했던 대사가 있죠. 네, 만두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왕만두, 군만두, 물만두, 뭐 튀김만두, 뭐 등등등등 만두 많죠. 자, 이런 만두의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따란, 만두는 제갈공명이 만들었다. 자, 제갈공명이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삼국지를 잘 안 읽는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제갈공명이 만두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송나라 때 사물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물들의 기원에 대해서 쭉 써놓은 책인데 만두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이 서로 싸우고 있었지요. 거기서 이 총나라 제갈공명이 남만을 점령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맹획 아시죠? 7번 잡아서 7번 놓아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만을 정벌하고 오는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여기 머리, 사람 머리 99개 혹은 49개라고도 하는데요. 99개를 제물로 바치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갈공명이 어떻게 사람 머리를 99개를 치겠느냐, 사람 머리를 닮은 밀가루로 빚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자 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만두, 이 만자가 속일 만자 혹은 오랑캐 만자, 두는 머리 두자. 그래서 오랑캐 머리로 이제 신을 속이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건 후대 사람이 그냥 붙인 얘기일 것이다. 설마 저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졌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저기 있는 한자 역시나 바뀐 겁니다. 지금 만두는 밑에 있는 만자입니다. 만두 만자. 네.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오랑캐 만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중국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과연 만두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자, 이거 배워본 사람 있나요?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우리 훌륭한 친구. 이게 쌍어점 장르가 뭔가요? 장르
1번 락, 2번 미녀, 3번 고려 소교. 정답은 훌륭합니다. 역시 공부를 잘하시네요. 고려 소교입니다. 쌍화점이죠.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네,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경찰 아저씨 따라가세요. 네. 19금입니다, 여러분. 네. 네, 쌍화점이라는 영화 있었죠. 이 고려시대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가고신데 회회합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쌍화점의 쌍화가 뭐냐면 만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두는 쌍화라고 불렀어요. 상화라 불렀어요. 상화. 근데 그걸 이제 음차해가지고 쌍화. 그래서 쌍화점은 어딜까요? 만두집입니다. 만두집. 뭐 이것도 학설이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어 시간에 만두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만두집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짜란, 고려사 내용입니다. 이 고려사에 보면 충혜왕조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어떤 자가 궁궐부엌에 들어가 만두를 가져가자 노한 왕이 도둑질을 한 것이라 여겨 그를 죽이라. 아니 그 만두 좀 먹었다고. 네, 사형이라니요. 그렇죠? 이 만두 그 당시 고려 후기 때에 몽골 쪽에서 와서 아마 전해져 간 음식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쌍화점도 고려 시대 때고요. 이때 충혜왕 때도 이제 원간섭기 때 아시죠? 고려말. 네, 그때 이제 만두 중국인들이 주로 먹었었고 이제 왕실에서도 고려 왕이 이때는 왕이 되려면 몽골에서 자라야 돼요. 몽골에서 자라다가 거기 있는 공주랑 결혼하고 우리나라 왕으로 임명되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 많이 먹었던 음식을 이제 왕이 이제 찾는 거죠. 내 음식을 훔쳐가다니 해가지고는 이제 저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두. 자, 만두. 나는 오랑캐의 머리를 먹겠어. 하면서 이제 만두를 드시면 되겠죠. 만두에 대한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만두가 중국 쪽에서 유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허균이 쓴 책이 있어요. 예, 도문대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맛집 기행문이에요. 허균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디가 맛있대, 무슨 음식이 맛있대, 뭐 이러면서 쭉 가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것 중 하나가 의주 지역 사람들은 만두를 만드는데 중국 사람처럼 잘 만들더라 라고 합니다. 대만두, 왕만두죠. 그래서 의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주하면 뭐가 기억나요? 선조? 피난 간 곳? 기억나죠? 또? 인경업? 만상 기억나시죠? 이 중국과 이제 무역을 했었던 만상, 의주 지역이 근거지였습니다. 즉, 이 의주는 중국인들이 많이 왔었을 것이고요. 그들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그들한테 팔기 위해서 만두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평안도 지역입니다. 의주는. 근데 해방, 광복을 맞이한 뒤에 이 평안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좀 있으면 공산화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재산 다 뺏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월남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울에 딱 내려오니까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보니까 일본인들이 살다 간 집들이 남아 있어요. 그 집들을 사게 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적상가옥이라고 하는데 그 집들을 사서 이 의주, 평안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서울에 살게 돼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충무로, 장충동, 필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가면은 뭐가 있냐면 평안도 만두집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평안도 뭐 이쪽 들어가서 냉면, 만두 이런 거 먹으면 만두들이 엄청 큽니다. 이게 보통 이제 중국 쪽에서 먹던 대만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어. 어쩜 좋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두 하나를 먹더라도 좀 알고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라운드 김밥과 만두, 우리가 정말 친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라운드 갑니다. 똑같은 분식류를 준비하지는 않았겠죠. 2라운드는 바로 이겁니다. 라운드 2 김치 앤 잡채. 자, 나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손 들어봐요. 한국인들이군요. 진짜 내리세요. 물론 김치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네.
자, 잡채. 난 잡채를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잡채 좋아하는군요. 네, 오늘 이 김치와 잡채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딱딱 포인트만 잡아서 좀 약간 신기한 것들, 재미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지네요. 자, 김치부터 갑니다. 김치 더 많은 사진들을 준비하고 싶었는데요. 네,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총각김치, 뭐 갓김치, 그 다음에 뭐 동치미도 하나의 김치 종류고요. 뭐 백김치, 뭐 여러 가지 김치들이 많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김치들이 따단 원래는 빨간색이 아니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김치가 빨간색으로 먹기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빨간색이 고추거든요. 이 고추가 옛날부터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고추 원산지가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게 일단 발견이 돼야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뒤에 고추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김치가 있었지만 빨간색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 김치는 어떤 식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나와 있는 침채였다라는 겁니다. 침채의 뜻은 채소를 소금에 절인 형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먹지. 왜 절였을까요? 이 채소들이 정말 오래 못 가요. 그럼 또 그거 한번 살 때 다 먹어야 되고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옛날 사람은 냉장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채소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좀 보관하고 먹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바로 소금에 절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향신료와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먹는 방법, 요거를 이제 김치의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김치라고 안 불렀죠. 뭐 저라든가 침채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침채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침채가 팀채가 됐고, 팀채가 님채. 이제는 좀 익숙해지죠. 님채. 집집마다 냉장고 하나씩. 네, 딤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딤채가 좀 바뀌어가지고 김채가 되고, 이 김채가 김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에 절여 먹었었구나.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책입니다.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하는, 누가 썼을까요? 네,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물을 장에 찍어 먹는 것은 여름에 먹기 좋고, 물을 소금에다 절이면 한겨울에 먹는다네. 자, 여기서 물을 소금에 절였다. 요게 바로 김치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때는 김치를 배추로 담지 않습니다. 뭐로 담았냐면 무, 가지, 오이, 요런 이제 정말 야채류를 그냥 웬만한 건 다 집어넣어서 그냥 먹습니다. 피클 형태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겠죠. 자, 고려시대 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겠군요. 그럼 고추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됐을까요? 임진왜란 전후입니다. 그래서 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하면 임진왜란 전후입니다. 담배가 그때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도 그때 들어와요. 다 이제 아메리카 쪽 작물들이죠. 우리나라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있어요.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16세기 경에 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와가지고는 마카오 지역을 갔다가 일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일본에다가 이 포르투갈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가져온 고추를 갖다 줘요.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 쪽에 고추가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고추가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보세요. 남만초는 센 독이 있는데, 남만이라고 하는 건 포르투갈 쪽에서 가져왔다라는 얘기예요. 센 독이 있는데 처음에 외국에서 들어왔다. 외국은 일본이죠. 그래서 속칭 외계자라 하였다. 겨자입니다. 일본에서 온 겨자다. 고추를 이렇게 얘기하죠. 때로 이것을 심고는 술집에서 그 맹렬한 맛을 이용하여 간혹 소주에 타서 팔고 있었는데, 이를 마신 자는 대부분 죽었다고 한다. 그만큼 매운맛이었다라는 기록이에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고추는 어디서 들어왔다?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자, 그런데 이 자료 보세요. 일본 측 자료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대화본초라는 책인데요. 고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근래 책에서 말하기를 고추가 옛날에 일본에는 없었는데 히데요시 공이 조선을 칠 때 그 나라에서 종자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임진왜란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고추를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고려호초라 부른다. 호초, 즉 후추죠. 고려에서 온 후추다. 고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서 고추를 가져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16세기 때 일본에 고추가 들어가요. 그건 확실해요. 먼저 들어갑니다.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근데 그 당시 일본 정세가 어땠냐면 센코쿠 다이묘, 센코쿠 시대였어요. 무슨 시대요? 전국 시대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통일하겠다고. 그러니까 나가사키 지역에 고추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널리 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으킨 전쟁이 임진왜란이죠. 통일을 했는데 고추가 있는지 몰랐던 거야. 우리는 이미 나가사키 쪽으로 해가지고는 고추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 있네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다시 가져간 거죠. 역수출하게 된 겁니다. 네, 참 재밌죠. 고려호초라 부른다. 일본이 참 안타까워요. 먼저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수입한 줄 알고 있어요. 일본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 고추가 여하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고도 김치를 담근 데 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썼냐면 18세기 중엽부터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영조 때예요. 왜 갑자기 고추를 그때 썼을까요? 그런 게 궁금한 게 이상하신가요? 이게 사실 역사를 하려면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 하필 그때였을까? 아니 들어오자마자 하면 얼마나 좋아. 원래는 소금에 절여 먹었다 그랬죠. 근데 그쯤 되면은 소금이 굉장히 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에서 다 통제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소금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을 써가지고 절이는 방법보다는 비슷한 향신료를 넣기 시작하는데 그때 발견된 게 바로 고추를 넣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과 비슷한 레시피가 18세기 중엽 영조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배추 있죠. 배추 김치가 지금의 가장 대표적인 김치인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처음 나온 기록이 역시나 18세기 중엽이에요. 영조 때.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 가지, 오이 등으로 절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배추김치를 이제 또 슬슬 고추와 함께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사실, 이 배추가 우리 토종 배추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먹는 게. 배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호배추랑 조선 배추가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쉽게 설명할게요. 호배추는 중국 겁니다. 조선 배추는 우리 재래종이고요. 근데 지금 배추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추는 전부 다 호배추예요. 조선 배추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 호배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이모군란 아시죠?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들어와서 결국 우리 재래종이었던 조선 배추를 이제 밀어내게 되는 거죠. 네, 속이 꽉 찬 호배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알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먹던 김치들이 기껏 해봤자 18세기 중엽이라고 한다면 300년 채 안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치를 먹으면서 빨간 김치는 이거 조선 후기부터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잡채입니다. 잡채. 여러분 잡채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잔치. 잔치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잡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잡채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거 하기 참 힘들어요. 저 당면도 삶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채소들 막 다 볶고 막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근데 참 맛있어요. 이 잡채. 요 잡채에 대한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짜란! 광해군을 사로잡은 맛, 잡채. 네, 광해군이 굉장히 잡채를 좋아했다 그래요. 자, 보시죠. 이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충. 아침 저녁으로 맛진 반찬을 올려 왕이 반드시 그가 올리는 반찬이 도착한 뒤에야 식사를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이충 집에서 가져온 음식 없으면 나 밥 안 먹어.
그만큼 이충집에서 나온 음식들이 맛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사람들이 시를 지어서 그것을 조롱하였는데 그 시에 잡채 상서의 세력을 당할 수 없다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충이 만든 음식 중에 잡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서는 뭐냐면 관직입니다. 관직. 이조 판서 알아요? 들어봤나? 그 6조 중에 대표가 판서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상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채를 통해서 그렇게 승진했다라고 이제 실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광해군이 이제 반정으로 쫓겨났죠. 그 이후에 쓰여진 거니까 이제 광해군을 비판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냐, 응? 음식으로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승진시켜주고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아서 쓴 거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잡채가 이제 광해군이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조선 후기 요리책에 보면은 잡채가 나와요. 잡채 만드는 법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당면이 없습니다. 아니, 잡채에 당면이 없으면 그게 잡채예요? 조선시대 때 먹었던 잡채는 당면이 없는 잡채입니다. 당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기 한자를 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라고 일부러 쓴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자, 저 당자가 무슨 당자예요? 당나라 할 때 당자예요. 그렇다고 당나라에서 온 면이다 이건 아니고요. 요 당은 뭐냐면 중국 한족 사람들이 즐겨 먹는 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당면은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잡채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잡채 제조법들을 보면 야채들을 볶아요. 데쳐요. 그리고 고기들을 좀 삶아요. 그리고 나가는 게 그냥 잡채예요. 조금씩 책마다 뭐 조리법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해서 나가요. 뭐 꿩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삶아가지고 가요. 근데 지금 형태의 잡채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근현대사 부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1882년 역시 이모군란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음식점을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공화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공땡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중국 요리집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요리집에서 팔던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탕수육, 양장피 먹어보셨나요? 네. 그 다음에 뭐 고량주, 잡채 중국집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요. 중국집에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요 당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집을 가면서 맛있게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기 시작하니까 그 요리법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21년에 이 방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여러 가지 요리들을 이제 써놓는데요. 도라지, 미나리, 황화채, 제육, 표고버섯을 쳐 담고 파를 이겨 넣은 후 간장과 기름과 깨소금, 후춧가루를 쳐서 한참을 섞어가지고 기름에 볶아내어 당면을 물에 불려 삶아가지고 썰어서 다 함께 담고, 요게 이제 오늘날의 잡채랑 가장 유사한 요리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우리 예전부터 있던 잡채지만 당면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여기 나와 있던 간장 있죠. 이거 조선 간장 아닙니다. 일본 간장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 쪽 간장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항시기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요 세 나라의 재료들이 함께 섞여서 만들어진 음식이 잡채입니다. 잡채. 아까 중국집에서 팔았다 그랬죠.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납니다. 중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중국인들이 철수하기 시작해요. 야, 중국으로 같이 가자.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요리집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잡채를 중국집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요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잡채 먹으실 때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그거 아니야? 이거 조선시대 때 왕이 먹던 잡채 아니다? 여러분 궁중 음식점 한정식집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잡채예요. 임금님이 먹은 수라상 하면서 나오는데 잡채가 나와요. 그럼 한마디 하셔야죠. 조선시대 왕은 이런 잡채 안 먹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잡채까지 해서 2라운드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라운드 3 탕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주 먹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설렁탕과
육개장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나는 설렁탕을 좋아한다. 오, 좋아요. 난 육개장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나뉘네요, 좀. 네, 좋습니다. 아마도 좀 구수하고 좀 담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렁탕, 난 좀 매운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육개장, 이렇게 이제 나뉘겠죠. 자, 설렁탕과 육개장에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 그 세 번째. 자, 설렁탕과 육개장이에요. 첫 번째, 설렁탕입니다. 저 설렁탕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다 좋아한대요. 저 솔직히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기 나오는 음식들을 다 먹었어요. 김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만두 막 집에 만두 먹고 싶어서 하나 사갔더니 이미 만두가 많더라고요. 집에 물만두도 있었고 군만두도 있었고 뭐 찐만두도 있었고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 3일 동안 만두만 먹고 왔고 막 그 다음에 김치 뭐 밥 먹을 때 항상 먹죠. 잡채도 저번에 이제 부모님이랑 식사할 때 또 먹었고 설렁탕 또 먹고 육개장 얼마 전에 장례식 다녀왔거든요. 또 육개장 또 먹고 막 정말 맛있어요. 설렁탕입니다. 아마도 겨울철에 이 설렁탕 하면 정말 최고의 음식이죠. 우리 학교 학생들, 제가 지금 남고에 있거든요. 신일고등학교라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 2번 출구에 나오시면 30초 거리에 있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밥을 먹으면 뭐 급식을 먹죠.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급식을 먹고 나가서 밥을 또 먹더라고요. 저 아직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막 밖에서 먹는데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이제 순댓국 많이 먹더라고요. 뭐 순댓국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탕 종류들 아이들이 좀 많이 이번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설렁탕, 이 설렁탕의 어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때 한창 논란이 됐었던 설농탕이다, 설렁탕이다. 오늘의 그 논란을 종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설렁탕은 설렁설렁 만들었다. 예. 이거 웃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설렁탕에 들어간 재료들이 그렇게 아주 고급 재료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고기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막 해놓고 이제 남은 것들을 그냥 대충 이제 설렁설렁 넣어가지고 그냥 푹 같이 끓여가지고 나왔다 해서 설렁탕이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설렁탕에 대한 다른 어원은 이겁니다. 선농제. 여러분 선농단이라고 아세요? 난 가봤다. 죄송해요. 네. 선농단이라고 이 동대문 쪽에 있는 하나의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선농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선농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 고대에 보면 선농씨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뭐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농씨가 인류에게 농사를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전설상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농씨한테 제사 지내는 곳이 바로 선농단입니다. 뭐라고 제사 지낼까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요. 굉장히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성종임금 있죠. 조선시대 때 성종임금이 직접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밭 가는 퍼포먼스, 네, 이런 것들, 농사가 조선의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임금이 직접 밭을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쌀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탕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다. 그래서 선농제 때 먹은 그 탕이 이제 선농탕 돼가지고 설렁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슐렁.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슐렁. 네. 이 몽골 말로 슐렁이라고 있어요. 이 고기, 물에다가 고기를 넣고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몽골의 음식을 슐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슐렁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당연히 언제일까요? 고려 말. 저기 써 있잖아요. 몽골풍. 고려 말 때 원간 섰기 때 몽골의 풍습들이 많이 유행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여인들이 가가지고 뭘 유행시켰다? 고려 양,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몽골풍이 유행을 합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몽골풍이 뭐가 있냐면 뭐 족두리 쓰고 뭐 연지곤지 찍고 뭐 그 다음에 변발, 네, 황비용 헤어스타일. 너 황비용 모르나? 이런 세대 차이. 우리 때 막 교실 뒤에서 대걸레 자리 두고 황비용 흉내 내면서 막 라라라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녔었는데
네, 이 앞에 머리 확 밀어버리고 뒤에 따는 거 있죠. 이게 나름 이제 몽골 또 풍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음식으로 또 들어왔을 텐데 그때 슐렁을 먹었는데 이 슐렁 하다 보니까 슐렁 설렁탕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또 설이 있습니다. 네, 설렁탕의 어원에 대해서 종집으로 찍겠다면서요. 찍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원도 있어요. 뭐 눈설자, 진할 농자 써가지고 설농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이제 눈처럼 진한 국물이 있다. 뭐 이런 또 이 세 가지 설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이걸 도대체 언제 때부터 먹기 시작했길래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없지? 라고 생각될 정도의 음식입니다. 자, 설렁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일단 국물이 어때요? 뽀야요. 그렇죠? 뼈들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뽀해져요. 네, 탁한 국물에다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레시피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모든 국은 맑은 국이에요. 근데 저렇게 탁한 국이 나왔다? 이게 무슨 국이야? 라고 해서 양반들은 거의 되게 안 먹어요. 그리고 간은 조선시대 때 국은 전부 다 뭘로 간을 해요? 간장으로 하죠. 소금으로 간을 한다? 뭐 이런 음식이 다 있어. 자, 더 나가서 설렁탕에 파를 넣어야 제맛이죠. 그렇죠? 파. 네, 그 익지도 않은 생파 그냥 탁탁탁 칩니다. 조선 음식에 이런 음식은 없습니다. 주로 중국집 음식에서 많이 그렇게 먹었거든요. 이게 무슨 음식이야? 게다가 찬밥을 넣어야 돼요. 국물이 뜨끈하기 때문에 찬밥을 넣죠. 우리 식은 밥은 밥상에 올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음식이에요. 더 나가 볼까요? 자, 소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정입니다. 조선시대 때 백정은 천민이죠.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신분제도가 철폐되고도 30년이 지나고도 학교에 입학을 못할 정도로 백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백정들이 굉장히 멸시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소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남은 소고기 팔고 남은 재료들을 가지고 뼈와 함께 넣어서 끓여서 팔았다. 그래서 백정들이 사실상 서울에서 설렁탕집을 많이 했습니다. 김두한이라고 하는 장군의 아들 계시죠. 그분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종로에서 형평사 부회장 하던 분이 설렁탕집을 했다라고 말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정들이 만드는 음식이니까 양반들이 가서 먹었겠어요? 설렁탕이 어디에 담겨 나와요? 녹그릇? 아니죠. 옹이 그릇입니다. 이 옹이는 역시나 천민들이 만들던 거예요. 즉 설렁탕은 높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 설렁탕 일제강점기 때 모던 보이 탁 차려입고 모던 걸 신여성 딱 이러고 이렇게 오빠 뭐 이러고 다녔던 사람들 설렁탕을 먹고 싶은데 가서 먹기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먹었어요? 배달시켜 먹었어요. 네, 설렁탕 배달 좀 해주세요 집에서. 그래서 조선판 패스트푸드 설렁탕. 이게 사실상 나오는 게 금방이에요. 밥이랑 그냥 이렇게 쭉 퍼가지고 나오면 돼요. 솥은 계속 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판 패스트푸드, 즉 서민들이 자주 먹었던 음식이 되겠습니다. 서민 하니까 이게 생각나죠. 운수 좋은 날. 안타깝게도 김천지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김천지는 싸늘하게 식은 아내의 주검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비탄한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해?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사가 나오죠. 이때 설렁탕은 얼마였을까요? 요즘 설렁탕 얼마예요? 5,000원? 6,000원? 네, 보통 그 정도 하죠. 뭐 크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설렁탕은 얼마 정도였냐면 보통 10전에서 15전 했습니다.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간 건 20전.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쌀값으로 좀 환산을 하면요. 그 1925년쯤 보통 10전은 710원 정도 합니다. 지금 돈으로. 쌀값이랑 물가랑 환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한 1,400 얼마 정도 했던 게 설렁탕이에요.
크게 비싸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첨지가 계속 인력거를 몰면서 오늘은 설렁탕 좀 먹어도 되겠어 하면서 이제 사갔던 기록이 나오는 거죠, 소설 속에서. 그래서 설렁탕입니다. 네, 자, 설렁탕,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음식이다라는 거죠. 정말 높으신 양반들이라든가 왕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라 서민들이 먹던 음식. 근데 그 맛이 기가 막힌 맛이다라는 겁니다. 네, 설렁탕 먹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백정들, 그래, 먹기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마음을 따뜻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속으로 다 좋아하고 계시네요. 육개장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개장,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제가 어디서 먹고 왔다고요? 장례식장. 여러분 많이 안 가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뭐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닌데요, 아직까지는. 장례식장 가면 꼭 먹는 게 육개장이에요. 정말 어느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웬만하면 육개장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랬잖아요. 역사하는 사람들은 왜라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왜 하필 또 육개장이지? 뭐 누가 약속했나? 상조회사들끼리 약속했나? 왜 이러지? 이것도 역시나 찾아보면 명확하진 않는데요. 이런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붉은색, 악귀를 쫓아주는 이런 좀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육개장이 붉은 쪽 음식이라서 요 음식들이 많으면 그 장례식장에 또 귀신들도 많고 악귀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악귀를 쫓아주는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육개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도 되고요. 또 하나 더, 장례식장에 이제 음식들이 이제 며칠 동안 있잖아요. 그때 좀 상하기 쉬우니까 이 육개장을 끓이면 이게 이제 소금도 들어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졸이기 때문에 잘 안 상한다 그래요, 이 음식이. 그래서 육개장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개장 하면 항상 여러분 쓸 때마다 고민되지 않으세요? 웃는 친구들 있어요. 네. 자, 육개장 과연 육개장인가요? 육개장인가요? 여기 헷갈립니다. 제가 오늘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육개장의 어원을 알면 전혀 고민이 안 돼요. 육개장의 어원은 게장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보신탕, 요게 옛날에는 게장국이라고 불렸고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육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가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개고기는 가장 흔히 먹는 식품이다. 손님들마다 각기 작은 소반을 앞에 놓고 그 위에다가 큰 나무 쟁반 위에 담은 개 허리를 내어온다. 조선시대 때 개고기는 정말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이거는 19세기 때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야, 우리 조선에 와보니까 이거 사람들 개고기 진짜 많이 먹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약용 선생님, 천재죠. 정말 책을 500몇 권 썼습니다. 정말 천재예요. 그분 개고기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이제 개고기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진짜 개를 몇천 마리를 길러가지고 내가 진짜 매일같이 개고기를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시대 때는 개고기가 정말 일상적인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뭐 위생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광복 이후에는 게장국이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약간 좀 숨기는 의미로서 보신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별건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 탕반의 본명이 육개장이다. 아하, 그럼 육개장은 뭔가? 대체로 개고기를 한 별미로 특히 남도지방에서는 사돈 양반이 오시면 개를 잡는다. 귀한 손님 오셨네요. 그럼 개를 잡아야죠. 게장이 여하간 큰 대접이 아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정까지 살펴서 생겨난 게 뭐다? 육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고기를 넣어서 만든 게장국인데 개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러면 소고기를 넣어서 만든 게장국, 개고기 대신 요게 이제 육개장이 나오게 된 첫 번째 시작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대구에서 많이 먹었었는데 서울까지 진출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육개장, 더위를 잊게 해주는 보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또 보신탕 먹을 줄 알아?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 보신탕 대신에 그냥 소고기 넣은 육개장으로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어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또 하나 마지막 퀴즈 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닭게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닭게장은 어떻게 쓸까요? 닭? 아예이에요, 어예이에요, 게장이? 아예이가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소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넣어서 게장국으로 만든 거라서 닭에다가 아예이입니다. 만약에 그게 여예이가 되면은 닭게자가 되기 때문에 닭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육개장, 닭게장 전부 다 보신탕에서 비롯된 음식이구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과연 오늘의 여러분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마음에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온 음식들 한번 먹어보면서 아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었지 이 음식에서는 이런 생각하면서 저녁 식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음식에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 역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있는 볼펜, 수첩, 핸드폰, 슬리퍼. 삼선 슬리퍼의 역사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궁금증을 갖는 것부터가 이제 역사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역사 파트너 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many nights have you wished someone